이 거대한 저택에 빛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이유는 건물이 폐허이기 때문이었다. 강렬한 빛과 어둠이 절대 공존할 수 없다는 듯이 그 안에서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었다. 천장을 보니 큰 틈과 구멍이 많았다. 그 찢어진 틈새 중 일부는 천장에서 끝나지 않고 내벽에까지 이어져 있었다. 마치 당장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기세였다. 그리고 그 틈 사이로 따뜻한 빗줄기가 떨어져 내려왔다. 벽과 천장 곳곳에는 비스듬한 거울이 여럿 걸려 있었다. 곧 무너져 내릴 것 같은 두려움과 따뜻한 빗줄기 속의 안도감이 동시에 느껴지는 무어라 정의 내릴 수 없는 이상한 곳이었다. 안녕하세요. 목소리로 밑줄 긋는 여자입니다. 오늘은 장편소설 빛이 이끄는 곳으로 가져왔습니다. 역사와 예술이 살아 숨쉬는 도시 파리. 그곳에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오래되고 아름다운 집 우편함에 당신의 집 속에 담긴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라고 편지를 적어 넣는 글자 예술가가 있었습니다. 아시아인 최초로 프랑스의 젊은 건축가에게 수여하는 폴 메이몽상을 수상한 천재 건축가 백희성. 그가 자료조사와 집필에만 8년이 걸린 첫 장편소설 빛이 이끄는 곳으로를 내놓았습니다. 건축가이자 작가이면서 다방면에서 예술가로 활약 중인 그는 파리의 저택 주인들로부터 답장을 받아 초대된 자리에서 집에 스며든 아름다운 추억을 전해들을 수 있었는데요. 여러 저택에 찾아가 인터뷰한 내용들은 고스란히 이 소설의 글감이 되었다고 합니다. 건축가로 일해오면서 어디에서도 듣고 배운 적 없는 진짜 집의 이야기가 사람들 안에 있었습니다. 그 온기 어린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다시 설계하여 한 권의 책이 완성되었는데요. 이 소설은 아버지가 자신의 방식으로 아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사랑의 메시지를 건축의 측면에서 다각도로 그려내면서 지적 호기심을 만족시켜주고 따뜻한 감동을 줍니다. 유실되지 않도록 건물에 꼭꼭 숨겨둔 아버지의 뜻을 찾아내기 위해 치열한 추론이 펼쳐지는데요. 끝내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여정은 삶의 희망과 원동력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로써 슬픔과 상실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지탱해준 기억의 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손을 내밉니다. 자, 그럼 빛이 이끄는 곳으로 목소리로 빛줄 그으러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빛이 이끄는 곳으로 백희성 장편소설 북로망스. 내 삶에 예고 없이 찾아온 변화. 몇 년 전 전화 한 통이 내 삶을 통째로 바꾸어 놓았다. 침대에 누운 채 눈도 뜨지 않고 손을 허우적거리면서 휴대전화를 찾았다. 하지만 어디에 있는지 도저히 잡히지 않았다. 할 수 없이 침대 옆에 놓여있는 작은 스탠드를 더듬거리며 불을 켰다. 주변이 좀 밝아지자 침대 밑에 떨어진 휴대전화가 눈에 들어왔다. 발신자를 확인해 보니 부동산에서 온 전화였다. 순간 받을까 말까 고민이 되었다. 아직 끝나지 않은 달콤한 잠을 방해받고 싶지 않았고 부동산에서 내게 전화할 일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결국 잘못 걸려온 전화라 확신하고 수신 거절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문득
한 달 전에 부동산에 의뢰해 놓았던 집 문제가 머릿속에 떠올랐다. 번호를 부동산이라고 저장해 놓고도 까마득히 잊고 있었다니. 아무리 잠결이라지만 순간 한심한 생각마저 들었다. 나는 이마를 손바닥으로 한 대 치면서 전화를 받았다. 봉주르 무슈? 류미에르 클레제 잘 지내요? 네, 누구시죠? 아직도 잠에서 덜 깬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 이어서 하품을 참지 못하고 또 한 번 내뱉었다. 나예요, 알랑 펠리시에. 부동산 중개인이에요. 아니, 지금 몇 시인데 아직도 잠을 자는 거예요? 지금 낮 12시라고요. 점심 먹을 때가 다 되었어요. 블라인드를 창문 끝까지 내린 탓에 한낮인데도 방 안은 어두컴컴했다. 휴대전화를 찾으려고 켜놓은 스탠드 빛이 점점 밝아지는 바람에 눈이 부셔 마치 인공적인 오후처럼 느껴졌다. 아, 네, 무슈 알랑. 근데 무슨 일이죠? 잤던 집이 나왔어요. 이건 거의 기적 같은 가격에 최고로 좋은 자리예요. 어서 빨리 부동산으로 와요. 조금만 지체해도 이 집은 팔릴 거예요. 어서 서둘러요. 네? 네, 곧 준비하고 갈게요. 지금 12시가 조금 넘었으니 적어도 3시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럼 이따 봬요. 늦지 말고 빨리 와요. 그럼 잠시 후에 봐요. 참 이상한 일이었다. 파리에 산 지 벌써 10여 년이 되어가고 있지만 단 한 번도 이렇게 독촉하듯이 걸려온 전화는 없었다. 또한 빨리 만나자고 바로 약속을 잡는 경우도 거의 보지 못했다. 파리는 느리고 여유로운 도시이기 때문이다. 모든 약속과 행정 처리가 천천히 진행되는 도시. 빠르고 급하게 살 필요가 없다는 믿음이 퍼져 있는 그런 도시다. 인터넷 설치를 신청해도 한 달을 기다려야 하고 집에 공사를 하려 해도 몇 주의 더딘 행정 처리가 필요한 곳이다. 더군다나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의뢰의 시간을 끌며 이런저런 핑계로 귀찮게 하는데 오늘은 뭔가 좀 이상했다. 적어도 그동안 알던 알랑은 급한 사람이 아니었다. 언제나 여유롭고 느긋했으며 그를 처음 만났을 때 그의 늦장에 신경질이 날 정도였다. 부동산에서 계약할 집의 조건 등을 조율하는데 좋게 2시간은 넘게 걸렸기 때문이었다. 30분 정도면 끝날 일을 뭉구적거리면서 2시간이나 넘게 질질 끌던 그가 아니던가. 그랬던 알랑이 전과는 전혀 다른 낯선 느낌으로 내게 재촉을 해왔다.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이내 별로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다. 약속 시간까지 3시간이나 남았고 몸은 아직 잠이 덜 깬 상태라고 말하고 있었다. 다시 누워서 잠을 이어가려고 손으로 이불을 주섬주섬 끌어다가 덮었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느림보 알랑의 독촉으로 인한 호기심 덕분인지 아니면 일어날 시간이 되어서 그런 것인지는 몰라도 어쨌든 잠이 깨어버렸다. 주섬주섬 끌어모았던 이불을 발로 걷어차고는 투덜투덜대면서 샤워를 하러 욕실로 향했다. 머리로 떨어지는 물줄기에 서서히 정신이 돌아왔다. 3시를 조금 넘긴 시간에 부동산에 도착했다. 1시쯤 여유롭게 집에서 나왔지만
집 앞 공원에서 뭔가를 적고 그리는 데 시간을 소비하느라 늦어버렸다. 평소 무엇인가 생각이 떠오르면 반드시 그 순간에 그걸 적어야 한다. 나는 생각으로 먹고 사는 건축가이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파리 건축 사무소에서 팀장으로 일하고 있다. 하지만 수년 동안 남의 건축물만 지어주고 정작 나를 위한 건축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 빌어먹을. 대체 이게 뭐라? 밤낮 남 좋은 일만 하고. 그랬다. 건축가라는 직업의 모순점이었다. 건축가는 건물을 만들지만 완성 후에는 집주인에게 열쇠를 주고 떠난다. 요리사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지만 정작 그는 제때 식사를 할 수 없다. 기사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사로 만들지만 자신의 이야기는 잘 쓰지 않는다. 어쩌면 세상의 수많은 직업들이 바로 이런 바보 같은 모순 속에 놓여 있을지도 모른다. 결국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 뛰어들었지만 대부분의 일들은 그저 서비스일 뿐이다. 건축사무소에서 이렇게 일만 하다가 죽고 싶지는 않아. 고객만을 위한 건축 설계가 아니라 나를 위한 건축을 해봐야지. 평생 남을 위한 건축만 하다가 이렇게 내 인생을 허비하긴 싫어. 건축이 좋아서 이 길에 들어섰지만 정작 나를 위한 건축은 허락되지 않는다니. 그러나 속으로는 이렇게 중얼거려도 어디서 돈이 나서 나만의 공간을 짓는다는 건지 한숨이 나왔다. 건축가라고는 하지만 박봉의 월급쟁이에게 돈이 있어 봐야 얼마나 있겠는가. 복권이라도 당첨된다면 나를 위한 건축을 해보겠지만 그 돈이 어떻게 생길지도 모르겠다. 결국 없는 돈으로 나만의 공간을 만들어 보겠다는 헛된 망상만 키워가는 중이었다. 그래도 그 망상을 한번 실천해보는 흉내라도 내고 싶어서였을까? 부동산에 말도 안 되는 싼 가격에 허름한 집을 구한다고 한 달 전에 의뢰해 놓았는데 정말 연락이 온 것이다. 처음 부동산에 중개 의뢰를 할 때 알랑은 내가 제안하는 돈으로는 절대 파리 시내에 집을 구할 수 없으니 시외 지역을 알아보라고 권유했었다. 그렇게 불가능한 조건이라고 단언하던 그가 파리 시내에 내가 원하는 가격의 집이 있다고 연락을 해온 것이다. 안녕하세요, 무슈 알랑. 저 왔습니다. 아, 어서 오세요. 안 그래도 기다리고 있었는데 조금 늦으셨군요. 어서 가시죠. 여기서 그리 멀지 않으니 걸어서 가도 될 겁니다. 네? 여기서 가깝다고요? 여긴 파리 시내 중심부잖아요. 그것도 시태섬이라고요. 네, 저도 이런 일은 처음이라서 좀 어안이 벙벙해요. 실제 가격보다 훨씬 저렴할 뿐 아니라 조건도 황당해요. 제 생각에는 당신이 제격일 거라고 생각해요. 가보면 알아요. 집주인이 늦는 걸 아주 싫어하니 가서 이야기를 마저 하죠. 프랑스인이라면 누구나 일생에 한 번은 살아보고 싶어 하는 그 시태섬에 그렇게 싼 가격의 집이 있다니 믿을 수 없었다. 내가 제안했던 금액은 은행 융자를 통해 마련한 5만 유로, 한화로 7천만 원 정도였다. 나는 아주 싸고 낡은 집을 원했다. 건축가로서의 자부심이랄까. 나는 스스로 고치고 만들어 나에게 선물할 공간을 만들고 싶었다. 파리 시내에 이 금액으로 살 수 있는 집은 없었다. 처음 알랑을 만났을 때
그가 지었던 어이없다는 표정이 다시 떠올랐다. 그런데 파리 시내에서도 가장 비싼 집이 모여있는 시태섬이라니 믿을 수가 없었다. 시태섬에는 프랑스인 모두가 사랑하는 노트르담 성당뿐 아니라 루브르 박물관, 오르세 미술관이 있고 아름다운 센강까지 바라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곳에 집 한 채를 소유하는 것은 많은 프랑스인들의 로망이었다.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사이 우리는 그 집 앞에 당도했다. 겉만 봐도 좋기 100년은 넘은 집이었다. 건축가라는 직업 덕분에 지어진 방식에 따라 어느 시대의 건물인지 건축가는 누구인지 대략은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내부는 많이 낡았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었다. 프랑스 파리는 건물이 낡아도 쉽게 보수 공사를 허락하지 않을 정도로 변화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런 이유로 오랫동안 예전 그 모습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다. 공사 진행 허가가 나더라도 거주자의 편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도시와 문화재 보호를 위해 그리고 후손에게 그대로 남겨주기 위해서 허가를 내준다. 그런 이유로 겉모습이 고풍스러운 저택들은 내부가 많이 낡아 있다. 결국 주인에게 건축 역사에 대한 자긍심이 없다면 이 오래된 건물은 그냥 애물단지일 뿐이다. 이 집의 정문은 오래된 나무로 만든 문이었다. 3m는 좋게 넘을 큰 문은 두 짝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상단부에는 구멍이 뚫려 있었고 철제로 된 음표 모양의 장식이 틀에 끼워져 있었다. 그 쇠 장식 틀에는 거미줄과 먼지가 엉겨붙어 있어 음산한 분위기였다. 그 구멍 위로는 사람의 두상이 조각되어 있었다. 문짝 2개에 각각 1명씩 다른 형상의 두상 모습. 그 두 조각상의 나무 상태는 매우 선명하고 진했지만 문의 아랫부분은 오래되어 누렇게 닳고 일부는 썩어 있었다. 오랜 시간 동안 빗방울을 견뎌온 하단보다는 상대적으로 비를 덜 맞았을 상단의 나무 상태가 좋은 것은 어찌 보면 당연했다. 그러나 이상한 점은 이 두 문짝의 하단 상태가 서로 다르다는 점이다. 왼쪽 문짝이 오른쪽 문짝보다 훨씬 더 망가져 있었다. 얼핏 보아도 오랫동안 관리가 되지 않은 집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지만 두 문짝의 상태가 다른 것은 쉽게 이해되지 않았다. 알랑이 초인종 벨을 눌렀다. 그러나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다시 한번 이번에는 길게 눌렀다. 한 10여 초가 더 흐르고 난 후에 힘없는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이가 꽤 든 노인의 목소리였다. 마담 이자벨 파이에? 저 부동산 중개인 알랑입니다. 오늘 약속이 잡혀 있습니다. 집을 보러 오신 분이 건축가입니다. 대답 대신 철컥거리며 잠금 장치가 풀리는 소리가 났다. 자, 들어가시죠. 그런데 제가 건축가인 건 왜 밝힌 거죠? 그게 중요한가요? 그녀가 원했던 거예요. 자세한 건 그녀에게 직접 들어보세요. 도대체 이게 무슨 꿍꿍이인지. 집을 보러 온 사람의 직업이 무슨 의미가 있다고. 돈만 있으면 되지. 그것도 건축가여야 한다고? 의구심을 안고 건물 안으로 들어섰다. 오, 이런. 집 내부는 낡아 있었고 오래된 먼지가 곳곳에 수북이 쌓여 있었다.
청소를 안 한 지 좋기 10년은 된 것 같았다. 아무리 헐값으로 좋은 위치에 집을 사게 된다 하더라도 이건 도저히 사람이 살기 힘들어 보이는 집이었다. 만약 이 집을 사게 된다면 분명 고치는 데 꽤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 것이다. 그럼에도 내가 제시한 금액으로는 이런 집을 살 수 없었다. 뭔가 착오가 생긴 것은 아닌지 알랑에게 물어보았지만 그는 모두 확인해 보았다며 나를 안심시켰다. 이런저런 생각에 휩싸일 때쯤 위층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마루를 밟을 때마다 또각또각하는 구두굽 소리가 울려 퍼졌는데 띄엄띄엄 간격을 두고 들렸다. 분명 주인이 노인이기 때문에 걸음이 느려서 그렇게 들렸을 것이다. 그러나 그 또각거리는 소리는 먼지가 가득 쌓인 저택의 분위기와 묘하게 어울려 음산한 느낌이 들게 했다. 마치 공포영화 속 첫 번째 피해자가 바야흐로 내가 될 것 같은 느낌이었다. 소름이 돋기 시작했다. 딸깍거리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 소리에 집중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낯선 손이 내 어깨에 내려앉았다. 아! 나도 모르게 비명을 지르고 말았다. 다행히 그것은 알랑의 손이었다. 아니, 르미에르 씨, 왜 이렇게 놀라세요? 얼굴은 또 왜 이렇게 창백해요? 무슨 일 있어요? 조용히 있다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 어떡해요? 저도 깜짝 놀랐잖아요. 괜찮아요? 아니, 이 집은요, 대체 꼭 옛날 유령집 같죠?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도 손을 좀 보면 사람 사는 집 같아질 거예요. 류메르 씨는 건축가니까 더 잘 알겠죠? 자, 주인이 기다릴 테니 2층으로 올라가시죠. 그의 안내로 우리는 계단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아주 오래된 계단이 분명했다. 수북이 쌓인 먼지 위로 마치 눈길에 새겨진 듯한 발자국이 또렷이 눈에 들어왔다. 이 집은 아주 오랫동안 방치된 것이 분명했고 지금 위에 있는 주인도 이 집에 방금 들어온 것임을 유추할 수 있었다. 이상한 건 이뿐만이 아니었다. 계단은 왼쪽 난간에 비해 오른쪽 난간의 높이가 훨씬 낮았다. 마치 난쟁이 혹은 아이들이 잡을 만한 아주 낮은 난간이었다. 웬만한 어른이라면 누구 하나 허리를 굽혀야만 잡을 수 있을 정도였다. 계단을 오르니 나무 마룻바닥을 밟을 때보다 더 단단한 느낌이 발끝으로 전해져 왔다.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머금은 대리석으로 마감이 되어 있어 또각거리는 소리가 아주 작게 들려왔다. 대리석 면은 낡아서 여기저기 균열과 마모가 심했다. 건축가의 호기심이 발동해 잠시 계단을 오르던 발길을 멈추고 웅크리고 앉아 바닥을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알랑이 방금 전 밟고 지나간 발자국 속에 눌린 먼지를 뚫고 빨간 무언가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먼지가 어찌나 많은지 마치 먼지로 만든 계단 같았다. 손으로 먼지를 걷어내기 시작했다. 묘한 느낌이 드는 계단을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그랬을지도 모른다. 맙소사. 손으로 먼지를 걷어내자 와인빛의 대리석이 드러났다. 희귀한 대리석이었다. 물로 잘 닦아내면 반짝거릴 정도로 아름다운 색의 돌계단임이 확실했다.
호기심에 바로 위에 있는 계단의 먼지를 걷어내니 이번에는 주황빛의 돌이 드러났다. 나머지 계단도 모조리 먼지를 걷어내 확인해 보고 싶어 옷소매를 걷어붙였다. 그때 알랑의 목소리가 저택에 울려 퍼졌다. 류메르 씨, 뭐해요? 빨리 와요. 집주인이 기다려요. 그의 다급한 목소리에 나는 황급히 계단을 따라 올라갔다. 100여 년 전의 건축가는 왜 이런 색감이 있는 돌계단에 한쪽이 낮은 난간을 설치했을까? 하는 궁금증이 갑자기 머릿속을 파고들었지만 의문을 그대로 남겨둔 채 2층의 마지막 계단을 밟았다. 이상한 집주인, 그리고 결심. 계단을 올라 2층에 오르자 오래되어 보이는 나무 마룻바닥이 한눈에 들어왔다. 아마도 아까 집주인이 여기를 걷고 있어서 딸깍거리는 소리가 온 집안에 울려 퍼졌을 것이다. 알랑은 방 안에서 나오는 집주인 이자벨에게 나를 소개했다. 반갑습니다. 이자벨 파이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류미에르 클레제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약간 격양된 어조였고 무엇보다 내가 예상했던 모습과는 좀 많이 달랐다. 일단 그녀는 나이가 많은 노인이 아닌 미모의 중년 여인이었다. 머리칼은 짙은 갈색에 눈은 도도해 보였고 깨끗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낡고 허름한 집의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깔끔하고 아름다운 현대적 분위기를 풍겼다. 나는 그녀와 이 집이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 참지 못하고 그녀에게 물었다. 현재 이 집에 살고 계신가요? 계단에 새겨진 발자국을 보고 그녀가 여기에 살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바보 같은 질문을 던진 것이다. 사실 이것은 내가 원하는 질문을 꺼내기 위해 건넨 말이었다. 음악으로 보면 서곡처럼 말이다. 네? 오, 아니요. 그럴 리가요. 제가 사는 집이었다면 이렇게 방치하지 않았을 거예요. 참, 그보다 건축가시라고요? 질문을 하나 해도 될까요? 그녀의 대답이 끝나자마자 말머리를 낚아채듯 물었다. 네? 네. 그녀는 조금은 당황한 눈빛으로 대답했다. 그녀는 어딘가 아주 성급해 보였다. 이렇게 먼지가 자욱하고 낡은 나무 냄새가 진동하는 집에서 한시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은 것 같았다. 아까부터 손수건을 입과 코에 연신 가져다 대는 모습을 보니 초조함마저 느껴졌다. 조금 전 스피커폰에서 들렸던 노인의 쉰 목소리는 아마도 손수건으로 입을 막고 말을 했기 때문인 것 같았다. 말하는 순간 입에 먼지가 들어갈까봐 노심초사하는 모습이 약간 우습기도 했다. 이런 나의 태도를 눈치챈 듯 그녀가 갑작스레 공격적으로 내게 질문을 던졌다. 질문하실 시간은 충분합니다. 그보다 이 집에 들어서자마자 제일 먼저 든 생각이 무엇이었는지 묻고 싶네요. 네? 아, 네. 조금 당황스럽기는 하지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호기심으로 하고 싶네요. 이 집을 지은 건축가에 대한 호기심이요. 좀 전에 올라올 때 보았던 계단의 붉은빛 대리석과 낮지만 품격이 느껴지는 계단 난간이 좀 특별해 보였거든요. 그리고 바깥의 문도요. 그녀는 이어서 무척이나 급한 듯 내 답변이 끝나기도 전에 질문을 이어갔다.
그럼 이 집이 마음에 드나요? 조금 낡기는 했지만 집안 곳곳을 돌아보고 싶을 정도로 궁금해지네요. 조금 시간을 주시면 좀 돌아보고 싶은데요. 된 것 같네요. 그럼 자리를 옮겨서 어디 근처 카페에서 대화를 이어가죠. 여기서 더 이상 있을 수 없을 것 같네요. 짜증 섞인 목소리로 그녀는 우리를 밖으로 안내했다. 집안을 더 돌아보고 싶었지만 내게 그런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다. 집 근처 생강이 바라다 보이는 한 카페에서 에스프레소와 산딸기 마카롱을 시켜놓고 집주인은 심호흡을 길게 내쉬었다. 이제야 그 더럽고 짜증나는 집에서 나오게 되어 안도의 숨이 도는 듯 얼굴에는 편안함이 감돌았다. 그러곤 내 질문이나 기분 따위는 안중에 없다는 듯이 도도한 표정으로 말문을 열었다. 제대로 된 소개가 늦었네요. 저는 집주인 피터 왈처 씨의 대리인 이자벨입니다. 자, 그럼 피터 씨가 부탁하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미 했었죠? 아까는 집이 너무 더러워서 더 이상 안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이야기하는 점 이해 바랍니다. 그녀는 집주인이 아니었다. 조금 놀랐지만 파리에서 가장 비싼 금싸라기 땅을 소유한 주인이라면 거부일 텐데 역시 직접 나올 리 없었다. 어찌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 상황이었다. 그녀는 급하고 사무적인 어조로 말을 이어갔다. 이 집을 사신다면 집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수리는요? 집이 좀 넓으니 조금씩 수리를 해야겠죠.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지만 그래도 제가 직접 손을 좀 보고 싶네요. 건축가로 살면서 한 번도 저만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인부들을 시키지 않고 천천히 제 손으로 고치고 싶네요. 집이란 게 뭔가요? 참고로 이 모든 질문은 피터 씨가 새 주인이 될지도 모를 분에게 물어봐 달라고 하신 겁니다. 저는 르메이르 씨의 답변을 기록해서 전달만 해드려요. 그런데 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아까부터 나를 약간 무시하는 듯한 표정과 말투가 거슬렸는데 이제는 대놓고 공격적인 질문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적잖이 당혹스러웠다. 설명을 듣고 오신 거 아닌가요? 그녀는 알랑의 얼굴을 쳐다보며 눈을 크게 치켜떴다. 당황한 알랑은 시간이 없어서 미처 자세한 설명을 하지 못했다고 장고한 설명을 했고 그건 내가 약속 시간에 늦어 그런 것이라고 일러바치듯 떠들었다. 기분이 좀 언짢았지만 시간을 지키지 못한 내 잘못이니 이자벨에게 사과하고 다시 설명을 부탁했다. 그랬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간단히 설명해 드리죠. 이 집은 피터 씨의 아버님이 살던 집입니다. 피터 씨의 어린 시절 추억도 담겨 있는 소중한 집이죠. 그러나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피터 씨도 외국에서 지내셨어요. 그리고 몸이 아프신 이후로는 지금까지 쭉 요양원에 계셨기 때문에 집을 관리해 줄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방치되었죠. 50년이 넘은 것 같군요. 현재 피터 씨의 건강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집에 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터 씨는 이 아끼는 집을 잘 가꾸어 줄 분을 찾고 있어요. 판매 가격보다 더 중요한 조건이 이 집을 얼마큼 잘 이해하고 가꿀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런 분께 집을 드리고 싶답니다. 지금 제가 이런 자세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류메이르 씨가 첫 번째 질문을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질문에 통과했다는 거죠? 그녀의 말에 의하면 피터 씨는 이 낡은 집을 좋게 봐줄 사람을 찾고 있다고 한다. 내가 만약 마음에 안 들어서 싹 고치고 싶다고 말했다면 나에게 이런 설명을 하지 않고 조용히 끝냈을 것이라고. 그리고 조건이 하나 더 따라붙었다. 집주인인 피터 씨를 직접 만나러 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피터 씨는 스위스 루체른의 왈처 요양병원에 있었다. 이자벨은 나 외에 어떤 지원자가 있었느냐에 대한 질문에는 답을 해주지 않았다. 오히려 내가 들은 모든 이야기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는 서명을 요구했다. 조금 망설이기는 했지만 왠지 모를 호기심과 헐값에 금싸라기 땅에 집을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에 그렇게 했다. 무엇보다 이런 이상한 절차를 밟게 하는 피터 씨라는 사람을 만나보고 싶었다. 그냥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나는 어느새 집을 보러 온 사람이 아니라 그 집에 살던 집주인에 대한 호기심 가득한 사람으로 바뀌어 버린 것이다. 아니, 솔직히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때 나는 헐값에 집을 사겠다는 사심이 더 컸던 것 같다. 며칠 후 우편으로 스위스 루체른행 기차 1등석 표와 호텔 예약권, 왈처 요양병원 약도, 그리고 5,000유로의 수표가 담긴 봉투를 받았다. 그 봉투 안에는 한 장의 편지가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피터 왈처라는 사람입니다. 당신과의 즐거운 시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부디 제 초대에 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주 짧은 글귀였다. 그러나 나는 그 글귀 속에서 약간의 의심과 기대감이 교차함을 은연중에 느꼈다. 즐거운 시간을 기대하겠다가 아니라 기대해 보겠다고 쓰는 것을 보면서 그의 미묘한 감정을 읽을 수 있었다. 평소에도 주위의 모든 사물을 민감하게 느끼고 관찰하는 나였다. 직업병일지도 모르겠다. 남들이 모두 부러워하는 직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언제나 눈치를 보며 지내고 있었다. 건축 설계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고객과 회사 임원들의 비위도 맞추어야 하는 처지였다. 그들이 원하는 말을 던져주면 이후에는 모두 나를 멋진 사람으로 기억하게 된다. 이게 나의 매력이기도 했다. 나쁘게 본다면 진심이 없는 사람이지만 좋게 말하면 사업 수완이 좋은 사람이다. 그게 바로 나였다. 하지만 이런 의도된 대인관계는 즐겁지 않았고 매번 봉사하는 마음으로 진행될 뿐이었다. 회사의 모든 업무가 끝나고 나서야 나는 비로소 평온함을 느꼈다. 겉으로는 인정받는 건축가에 부러울 것 없는 사람으로 비쳤지만 내면은 언제나 공허했다. 내가 원했던 꿈이 무엇이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다. 진정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친구조차 없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주변 사람들의 진심도 믿지 못하게 되었고 나 또한 진심을 다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다. 그저 돈을 벌어다 주는 생계수단으로 건축을 하며 몸도 마음도 지쳐가고 있을 무렵이었다. 이렇게는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잠시 시간을 갖고 자신에 대해 생각해 보기 위해 무작정 한 달짜리 휴가 신청서를 냈다. 그런 와중에 나를 위한 처음이자 마지막 건축을 하기 위해 집을 알아보던 중 이런 일이 생긴 것이었다.
잘만 하면 헐값에 집을 사서 나를 위한 건축을 해볼 수 있는 기회였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필터 왈처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아봐야 했다. 인터넷만 활용하면 별로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이 정도 거부라면 인터넷에 정보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검색창에 피터 왈처를 입력했다. 여러 명이 검색되었지만 부자라는 것을 감안하면 2명으로 추려졌다. 그리고 파리에 거주했다는 사실까지 대입해보니 최종적으로 1명이 남았다. 약 서너 시간에 걸쳐 확인 작업에 들어갔지만 대리인이었던 이자벨과의 연관성을 찾지는 못했다. 결국 별다른 소득이 없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 어느덧 저녁 시간이 되었다. 다음 날부터 휴가인지라 자리를 비우더라도 프로젝트가 잘 진행되도록 업무를 정리해야 했다. 그런데 피터 왈처를 검색하느라 예상보다 더 많은 시간을 허비한 상태였다. 업무 인수인계 자료가 거의 정리되어 갈 무렵 술을 한잔 하자는 친구의 연락을 받고 모두가 퇴근한 텅 빈 사무실을 나섰다. 사무실에 불을 전부 끄자 허무함이 순식간에 몰려왔다. 지금껏 열심히 살아왔는데 정작 내게 남겨진 것들을 보니 너무나도 초라하게 느껴졌다.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선술집을 향하는 골목으로 들어서자 불현듯 현실에서 탈출하고 싶은 마음이 솟구쳤다. 그래서였을까? 나는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휴대전화로 대리인 이자벨에게 전화를 걸었다. 안녕하세요. 류미에르 클레제입니다. 저녁에 방해가 되지 않았는지 모르겠군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보다 우편물은 잘 받으셨죠? 결정은 내리셨나요? 나는 이 답답한 상황을 내던지듯 마치 탈출하려는 수용수처럼 힘주어 대답했다. 네, 초대에 응하겠습니다. 피터 씨를 만나보겠어요. 그럼 언제 가능할까요? 내일 당장 어떠세요? 지금 밤 기차를 타고 새벽에 스위스 류체른에 도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시면 그러셔도 좋습니다. 언제든 탑승할 수 있는 티켓을 보내드렸으니 지금 당장 타고 가셔도 될 거예요. 그럼 내일 연락드리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감정을 앞세워 말해버렸다. 이자벨과 통화가 끝나자마자 바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갑자기 급한 볼일이 생겨서 못 가게 되었다고 말하고는 짐도 챙기지 않은 채로 파리 동역으로 향했다. 나는 숨이 찰 정도로 역까지 헐떡거리며 달렸다. 사무실에서 여기 그리 멀지 않았지만 왠지 빨리 이 상황에서 탈출하고 싶었다. 한 10분쯤 뛰어 파리 동역에 도착하니 폐는 터질 것처럼 아프고 허벅지는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역 창구에서 스위스행 야간 열차표를 끊었다. 피터 씨가 보내준 자유티켓은 창구에서 인증 스탬프를 찍어야만 사용할 수 있는 표였다. 기차가 출발하는 23시 20분까지는 아직 20분 정도 시간이 남아 있었다. 나는 플랫폼에서 기차를 기다리는 몇몇 사람들과 함께 아직 쌀쌀한 봄 추위에 떨었다. 코트에 깃을 목까지 세우고 두 손을 모아 입김을 불며 추위와 씨름했다. 그들에게는 크고 작은 여행 가방이 있었지만 나에게는 작은 서류 가방이 전부였다는 점이 차이라면 차이였다. 나는 마치 도망자 같았다.
아무 준비도 없이 헐레벌떡 달려왔으니 말이다. 기다리는 20분도 내게는 길게만 느껴졌다. 얼른 이곳에서 벗어나 기차에 올라야만 이 감정이 좀 수그러들 것 같았다. 기차는 제 시간에 딱 맞추어 플랫폼에 도착했다. 기차에 오르자마자 자리를 찾아 열차 안 복도를 두리번거렸다. 몇 번 타본 적이 있는 1등석이지만 왠지 좀 낯설었다. 배정된 좌석은 작은 특실이었다. 특실은 처음이다. 문을 열어보니 큰 창이 한눈에 들어왔고 히터에서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다. 들어서자마자 가방을 한쪽에 던져두고 외투를 벗어 자리에 앉아 다리를 쭉 펴니 마침내 살 것 같았다. 내친 김에 아무도 없으니 신발을 벗고 편하게 앉았다. 발가락을 꼼지락거리며 비로소 자유의 순간을 만끽하고 있을 때였다. 휴, 이제 좀 살 것 같네. 그때였다. 노크하는 소리에 깜짝 놀라 주섬주섬 신발을 신었다. 서비스입니다. 샴페인 한잔 하시겠습니까? 아, 네, 주세요. 기차가 출발 소리를 내면서 서서히 파리의 동력 플랫폼을 떠나기 시작했고 그와 동시에 내 마음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다. 창가를 멍하니 바라보니 파리의 화려한 불빛이 눈에 들어왔다. 깜깜한 도시의 화려한 불빛은 기차가 속도를 내자 점점 작아졌고 그것은 나를 배웅하는 날쌘 반딧불처럼 보였다.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은 작은 반딧불. 한 10여 분을 달린 끝에 파리 교외를 벗어나자 바깥 세상은 빗줄기 하나 없는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다. 철커덕거리는 기차 소리뿐 모든 것이 고요했다. 실내 등을 끄자 갑자기 창밖으로 밤하늘의 별빛들이 나타났다. 나를 위로하는 듯한 밤하늘에 긴장했던 마음이 녹아서일까? 나는 이내 언제 잠든지도 모른 채 꿈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리고 그를 처음 만났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했다. 그가 나에게 할 말이 있다면서 내 귀를 빌려달라고 했다. 경적 소리에 놀라 눈을 떴다. 머리를 창가에 대고 잠이 들어선지 창가에 맺힌 새벽 이슬에 머리가 시원했다. 창문을 위로 열어보니 밖은 벌써 새벽의 서늘한 기운으로 가득했다. 꿈속에서 만난 이상한 그 남자. 기분이 묘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이곳이 어디쯤인지 알아보기 위해 차창 밖을 살폈다. 루체른이라는 역 편말이 눈에 들어왔고 그와 동시에 기차는 출발 신호를 내며 서서히 플랫폼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순간 나는 너무 놀라 신발을 제대로 신을 겨를도 없이 부랴부랴 구겨 신은 채로 가방을 들고 미친 사람처럼 기차의 복도를 달렸고 잠겨있던 기차 문을 힘차게 열었다. 열린 문 사이로 플랫폼이 움직이고 있었다. 주저할 틈도 없이 가방을 플랫폼으로 던지고 뒤이어 몸을 던졌다. 안정적으로 착지할 줄 알았던 내 몸뚱이는 기차의 관성에 못 이겨 뒤로 꼬꾸라지고 두 바퀴를 구르고 나서야 멈춰섰다. 온몸이 아팠지만 나를 바라보는 주변의 시선이 더 창피했다. 영무원이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내게 다가와 물었다. 괜찮으세요? 다치지는 않으셨어요?
그렇게 달리는 기차에서 뛰어내리는 건 정말 위험해요. 그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듯 계속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나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어색한 표정으로 급한 척 도망치듯 역을 빠져나왔다. 창피한 마음에 얼굴까지 붉어진 터라 온몸이 후끈거렸다. 루체른의 차가운 새벽바람이 춥기는커녕 오히려 시원하게 느껴질 정도였다. 마침 역 맞은편에 있는 카페가 눈에 들어왔다. 허기가 느껴져 주저하지 않고 카페로 향했다. 새벽이라 그런지 실내는 어둑했고 아침 장사를 준비하는 분위기였다. 주방장으로 보이는 사람이 신선한 채소를 들고 내 앞으로 지나가면서도 내가 들어온 것에 대해 크게 개의치 않았다. 머뭇거리는 내 모습을 본 점원이 내게 말을 걸어왔다. 아직 오픈할 시간은 아니어서 식사는 안 되지만 크로와상과 커피는 준비해 드릴 수 있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허기진 상태라 뭐라도 요기를 할 수 있으면 그만이었다. 크로와상과 에스프레소를 주문하고 가방 속에서 초대장을 꺼내 들었다. 초대장의 주소를 확인하고는 서빙하는 직원에게 물었다. 왈처 요양병원으로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가야 하는지 아시나요? 여기는 교통편이 좋지 않아서 여러 번 갈아타고 걸어서 올라가야 하는 곳인데요. 아, 맞다. 잠시 후면 빵을 배달하러 뱅상 씨가 이곳을 지날 거예요. 그분께 부탁해 드릴까요? 네, 그렇게 해주시면 저야 감사하죠. 잠시 후 뱅상이라 생각되는 사람이 구수한 바게트를 가슴에 한아름 안고서 카페로 들어오자 친절한 직원은 그에게 나를 소개해 주었다. 직원에게 팁을 주고 남은 크로와상을 포장한 후 뱅상 씨의 차를 얻어 탔다. 피곤한 차였던지라 나도 모르게 그만 조수석에서 잠이 들고 말았다. 눈을 떴을 때는 오래되고 낡은 뱅상 씨의 차가 털털거리는 소리를 내면서 간신히 가파른 언덕의 급경사를 오르고 있었다. 언덕 옆은 아찔할 정도로 가파르고 위험한 절벽이었다. 자칫 잘못해서 차가 뒤로 미끄러지기라도 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들 정도였다. 그래도 그 터털거리는 소음 덕분에 말없이 몇십 분이 지났음에도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다. 그 침묵을 깨고 뱅상 씨가 내게 물었다. 그나저나 왈처 요양병원은 왜 가시는 겁니까? 누가 불치병에 걸린 건가요? 불치병이요? 모르셨어요? 불쾌하셨다면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 요양병원을 외로운 부자들의 무덤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는 말끝을 흐렸다. 나는 호기심에 다시 물었다. 외로운 부자들의 무덤이라니요? 제가 괜한 말을 했나 보군요. 여기 사람들은 그 호화로운 병원을 그렇게 부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주책이네요. 아닙니다. 저는 찾아뵐 사람이 있어서 만나러 가는 겁니다.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그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해주시겠습니까? 저에게 좋은 참고가 될 것 같아서요. 뱅상 씨는 주저했지만 내가 연거푸 되묻자 마지못해 중얼거리듯 입을 열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왈처 요양병원은 최고급 시설을 갖춘 요양병원으로 마치 거대한 호텔같이 방이 꾸며져 있고 돈이 많이 들어 아무나 갈 수 없는 병원이라는 소문이 있다고 했다. 그토록 호화로운 이유는 가족 없이 불치병에 걸린 자들이 찾는 마지막 장소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곧 세상을 떠날 마당에 돈은 의미가 없으므로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면서라도 그곳에 머문다고 했다.
그러나 나는 의문이 들었다. 그런 사람들이라면 의사를 고용해서 자기 집에서 편하게 마지막을 보낼 수도 있지 않을까? 하지만 뱅상 씨의 대답을 듣고 이해가 되기도 했다. 가족이 없는 데다 불치병에 걸린 부상자들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외로움이기 때문이다. 왈처 요양병원은 그들의 외로움을 달래주고 치료해주는 병원이었던 것이다. 외로운 불치병 환자들이 대부분이어서 손님이 찾아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교통편이 딱히 없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했다. 거기다 유령까지 나오는 병원이라는 허무맹랑한 소문과 갖가지 괴상한 이야기까지. 그의 말을 전부 믿기는 힘들었지만 그 병원이 도시의 사람들과 접촉이 거의 없다는 것은 확실했다. 내지인들의 왕래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왜곡된 소문이 퍼져나간 게 아닐까 싶었다.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뱅상 씨가 이야기를 끊고 말했다. 저기 벌써 병원이 보이네요. 거의 다 도착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향한 곳에는 아주 오래되어 보이는 병원이라기보다는 수도원이나 저택쯤으로 보이는 건물이 서 있었다. 건물의 전체를 파악하기에는 건물이 너무 언덕바지에 자리 잡고 있었다. 겨우 건물의 한 면만 제대로 보였다. 그리고 그 주위로는 건축물의 잔해가 널브러져 있었다. 마치 로마의 포로 로마노에서 폐허가 된 유적을 접하는 것 같았다. 덜덜거리던 배기음이 멈추자 갑작스러운 고요함 때문에 어색해졌다. 뱅상 씨는 양손으로 바게트를 집어들고 나는 서류 가방을 챙겨 차에서 내렸다. 덜컹거리는 차 안에서 볼 때와는 달리 진동이 없는 땅바닥에 서서 그런지 건물이 좀 더 자세히 눈에 들어왔다. 이곳에 오면서 상상했던 병원은 담벼락이 높고 철문으로 출입을 통제하는 모습이었으나 실제로는 어떤 담도 철문도 없는 데다 아름답고 따뜻한 빗줄기를 반사시키는 오래됐지만 정감 어린 건물이었다. 또한 오래된 저택 혹은 수도원 건물을 개조해서 병원으로 쓰고 있는 것 같았다. 중세 수도원 건축 양식이 고스란히 반영된 옛 건물이었다. 마당에는 이미 봄 기운이 퍼져 푸른 새싹이 곳곳에서 힘차게 자라 올라오고 있었다. 건물이 언덕바지에 자리 잡고 있어 탁 트인 알프스의 아름다움을 느끼기에는 그만이었다. 한여름이면 얼마나 생기가 넘치고 아름다울지 눈을 감고 잠시 상상해 보았다. 눈을 감으니 차가운 바람 속에 숨어있는 아주 여리고 미지근한 실바람이 얼굴을 살짝 스쳐 지나갔다. 바람이 더 이상 차지 않을 때가 오면 이것은 온통 푸름으로 덮이게 될 것이다. 아,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런 상념에 잠겨 나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춘 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멀리서 작은 메아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다. 괜찮나요? 괜찮으세요? 정신을 차려보니 뱅상 씨가 나를 부르는 소리였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너무 아름다워서 잠시 환상에 빠졌네요. 자, 가시지요. 하하하, 이해합니다. 이곳의 풍경은 정말 환상적이죠. 사람을 위로하는 곳 같아요. 참,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병원에 관한 소문은 비밀입니다. 그는 약간 안절부절 못하면서 내게 비밀을 지켜줄 것을 요구했다. 처음에는 이 병원이 낯설고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병원이라 해서
부정적인 선입견이 있었다. 하지만 막상 직접 찾아와 보니 병원의 위치만큼은 최고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째서 이곳이 외로움을 치료하는 병원인지 그제야 이해가 되었다. 그의 안내로 병원의 정문에 들어섰다. 문은 나무로 되어 있었고 아주 오래되어 보였다. 눈높이쯤에 유리로 된 창이 있는 문이 있었다. 유리의 두께는 너무 불규칙해서 내부가 잘 보이지 않았고 내부의 흐릿한 금색 불빛이 몽환 쪽으로 흔들렸다. 유리를 보호하는 창살은 요즘 흔히 볼 수 있는 차갑고 예리한 모습이 아니라 자유로운 곡선으로 만들어진 장인의 손길이 느껴지는 창살이었다. 창살 너머 울퉁불퉁한 유리창에 비친 금색 불빛이 나를 유혹하는 것 같았다. 매혹적이고 독창적인 문이었다. 비록 문 주변으로 뿌연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오히려 오랜 세월의 흔적과 그 아름다움에 깊이를 더하고 있었다. 요즘과 다르게 과거 집들의 문은 오직 하나뿐인 형태로 존재했다. 마치 세상에 똑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처럼 문 또한 그랬다. 문은 세상에서 오직 하나뿐인 그 집의 얼굴이기 때문이다. 오래된 저택의 문 앞에 서면 그 집과 첫인사를 나누는 기분이 드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각각의 문들은 서로 다른 말투로 인사를 건넨다. 때론 무섭게, 때론 무표정하게, 때론 웃음 지으며. 사람의 표정과 닮은 존재, 그게 바로 대문이다. 예를 들면 성당의 문은 인자하면서도 무서운 듯한 표정을 짓는다. 그 문에 새겨진 조각상들을 보면 인간의 희로애락이 모두 담겨 있는 듯하다. 바라보는 사람에 따라서 전혀 다른 감정을 느끼게 되기도 한다. 또 어떤 저택의 문 앞에 서면 유쾌한 웃음을 짓고 있는 조각상이 우리를 반긴다. 밝게 이빨을 드러내며 우스꽝스러운 미소를 짓는 조각상을 보면 그 집에 들어서기 전부터 기분이 즐겁고 편한 마음이 든다. 반면 어떤 저택의 문에 새겨진 조각에는 엄숙함이 드리워져 있다. 그 문 앞에 서면 누구나 조심스러워진다. 바로 이런 것이 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인사이자 첫인상이다. 왈처 요양병원의 문에 특별한 표정을 짓는 조각상은 없었지만 오래된 유리창에 비친 불빛이 무언가 비밀을 간직한 채 내게 미소로 인사를 건네는 것만 같았다. 똑똑똑. 뱅상 씨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순간 나는 이성을 되찾고 이곳에 왜 왔는지 떠올렸다. 마음속으로 정신을 번쩍 차리자고 외치고는 흐트러진 옷 매무새를 바로잡았다. 잠시 후문이 삐그덕거리는 소리를 내면서 열렸다. 중년의 여자 한 명이 문을 열어주었다. 오, 매번 감사합니다, 뱅상 씨. 오늘도 언제나처럼 향긋한 빵들이네요. 잠시 들어와 차 한잔 하시죠. 자, 어서요. 그녀는 나를 뱅상 씨의 일행이라 생각했는지 가볍게 눈인사만 건네고 저택 안으로 안내했다.